보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긴장 완화와 과도기적 현상을 주제로 미국과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던 냉전체제, 양극체제가 이제 이완되는 과정, 데탕트, 화해 무드로 가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났던 정치, 경제적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원래 전통적인 고립주의, 명예로운 고립주의라고 하는 몰로주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게 이제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한 트루먼에 의해서 1947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개입하는 냉전 체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1969년 닉슨에 의해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우리는 동맹국에 대해서 동맹국의 핵 위협은 보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방국들의 내부 안전을 유지하거나 지역 충돌에 있어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짐을 지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문제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발 뺄게. 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닉슨 독트린이죠. 이걸 선언하면서 이제 그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소련을 뭐 공식 방문하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공식 수교를 이제 국제 관계에서 수교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련과는 솔트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죠. 솔트 전략무기 체결 제한 협정이란 건 뭐냐? 미국과 소련이 핵 경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불안한 거야. 1968년경에 이르러서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뭐 핵 전력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ABM, 그러니까 탄도 요격 미사일까지도 갖고 있어요. 끝없이 이렇게 핵 군비 경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이러다가 정말 잘못 핵 버튼 눌러버리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가지는 못하겠는데 한계를 느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도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안 되겠다. 뭔가 이제 우리 이거 좀 제한하자. 69년부터 이제 협상을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72년도에 가면 1차 그 솔트 협정이 체결되고 79년에 2차, 그다음에 그 82년도에 3차 이렇게 해서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흐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하여 이렇게 1970년대부터 데탕트라고 불려지는 화해 무드가 만들어졌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나토 안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 미국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 자존심 있는 나라야 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동유럽 지역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정부가 정치 경제적 자유를 좀 축소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소련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났던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와중에 1961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두부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두부체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게 바로 프라하의 봄이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자 이제 소련이 이러한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게 막 확산될 것을 걱정하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는 건 안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무력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체크 같은 경우도 강제로 해임되고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 당원들이 희생되기도 했죠. 이러면서 소련이 체코 동유럽에 불었던 민주주의 바람을 억눌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독의 사회민주당 3인당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총리를 맡게 되면서 이 사람은 동유럽 쪽으로 더 진출하겠다.
라고 하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동방과 관계를 좀 확대시켜 가겠다. 햇볕 정책이죠. 교류를 확대시켜 가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독과 소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됩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 남북한이 햇볕 정책, DJ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 추진했던 모습들을 잘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북 동시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소련이래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97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대립과 긴장이 점점 좀 완화되고 평화 공존의 분위기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미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도 만나고 주은래 당시 이렇게 저온나이 총리도 만나고 상하이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주요 저온나이 주은래하고 함께 상하이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두 나라 관계 정상화되고 모두에게 이익되는 일이다. 우리 군사적인 국제적인 군사 변정 줄이고 제3국을 대리해서 뭐 교섭하거나 협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중 수교를 공식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35개 나라 등이 모여서 여기에는 동유럽의 국가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안보협력회의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헬싱키에서. 그래서 이걸 헬싱키 안보협력회의 그렇게 해서 얘들이 이제 협정을 맺게 되는 걸 헬싱키 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핀란드가 오랫동안 중립국으로서 외교 무대에서 존재했던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서 그 핀란드가 이제 외교적인 중립 외교 정책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됐습니다만 이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헬싱키 협정은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안보 협력하겠다, 냉전 끝났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냉전이 끝났음이 확인된 게 1975년 헬싱키 협정.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국경선 존중해주고 유럽의 안전 보장, 경제와 과학, 기술, 환경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겠다. 냉전이 이제 끝났다. 화해 협력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발발한 거죠. 2차 국공 내전. 선생님 국공 내전 2차요? 그럼 1차도 있었겠네요? 1차는 언제입니까? 일본이 중일전쟁 일으키기 직전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해서 내전하고 있었죠. 이때 거의 중국 국민당이 그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남쪽 지역을 포기하고 그 예난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갔던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아시아 지역의 동아시아 지도를 잠깐만 좀 그려본다면 베트남으로 가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그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는 난징이고요. 남경 난징이고 여기가 이제 북경이 이 정도 되죠.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는 예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연안. 우리 연안파 하는 그 연안이 바로 이 예난이죠.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 터지고 시안 사건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 합작을 이루고 다시 일본군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났어. 그럼 미국은 이제 중화민국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손잡고 중화민국을 유지하면 이게 하나 이제 미국의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중국의 그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은 이제 이 좀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면
예난을 근거지로 이 북쪽 지역을 좀 차지하고 있었다라면, 중국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지가 이 저는 남쪽 지역이죠. 난징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요 아래.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둘이 다시 싸우게 된 거야. 이게 2차 국공 내전입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은 집권 국민당이 너무 썩었어. 반면에 이렇게 국민당의 세력이 그 중국 공산당에 비해서 3배 이상 전력 차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았죠. 해군과 공군도 가지고 있고, 공산당은 뭐 육군밖에 없고 무기도 열악하고. 그런데 국민당이 점령한 지역에서 뭐 기근, 물가 급등, 그 다음에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국민들이 힘들었던 거야. 바로 이 점을 이제 공산당이 파고드는 거죠. 토지개혁과 사회개혁을 실시하면서 공산당이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내전이 벌어지자 이제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거죠. 1949년 1월 이후에 49년 이후에 이제 국민당이 밀리기 시작하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도 그동안 이렇게 중국의 국민당은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차관과 군수물자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트루먼 정부가 장제스에 대한 지원도 끊어버립니다. 줄여버리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국민당 정권은 안 되겠다 해서 국부천대, 국민당 정부가 천대 옮길 천 대만, 대만 아닙니까? 대만으로 옮긴다라는 국부천대를 내세워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49년, 48년도 6월달 정도까지 보면은 뭐 이 정도, 아직도 많은 지역을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국민당이 꽤 차지하고 있었는데, 49년 말 되면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쪽에 뭐 신장 지역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티베트 지역은 또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또 차지하죠. 이래 되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의 운남성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세력들, 얘들이 이제 뭐 충칭이나 청두 이런 곳에 있었던 세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운남성 지역으로 철수하면서 태국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마약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저항하면서 이제 그 마약을 키우는 쿤사 세력과 또 나중에 연결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만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49년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됩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업을 집단 농장으로 만들고 기업이 국유화되는 등의 공산주의 경제 정책이 실시되죠. 1950년대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추진됩니다. 대약진 운동, 그 다음에 인민공사 조직,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인 거죠. 인민공사 만들고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산업 발달시키고 있고 공산주의 경제 건설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결과는 대대적인 실패. 그러자 덩샤오핑이나 류샤오치 같은 이런 수정주의자들이 당 노선을 장악하게 됩니다. 덩소평, 덩샤오핑, 류샤오치. 그러자 위기를 느꼈던 마오쩌둥, 특히 그 대약진 운동 완전히 실패하면서 농민들도 저항이 심하고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뭐 요 1961년에는 1년 만에 국민 총생산이 30% 이상 감소하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각하게 된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치적인 재개를 위해서 홍위병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 폭력 투쟁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 어린애들, 청소년들은 이런 저런 거 잘 생각 못 하잖아. 이런 애들을 막 부추겨서 홍위병을 조직하고 공산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치라든가 다 부시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죠. 이게 바로 문화혁명,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이건 마오쩌둥이 죽게 되는 1976년까지 계속됐고요.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이제 이걸 추진했던 사인방들이 체포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대 가서야 81년인가 2년에 81년일 겁니다. 가서야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문화대혁명은 실패한 거다. 이건 마오쩌둥이 잘못한 거다.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중국 입장으로 보면. 자, 과도기적 현상.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가장 큰 특혜를 입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공 기지가 되려면 뭔가 이렇게 쇼윈도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를 믿고 따르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쇼윈도 정책 속에서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미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합니다. 미국의 경제 군사적 지원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전쟁 특수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73년까지 일 겁니다.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루죠. 엄청나게 돈을 번 겁니다. 그러나 이제 1970년대 대규모 토목공사의 부작용으로 부동산하고 물가 폭등하고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독일, 서독이죠, 서독. 서독의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의 아데나워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성공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빌리 브란트 3인당 정부의 동방 정책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서독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민주당이기 때문에 동독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서 이렇게 해서 또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사회주의권의 정치력,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되자 얘들도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뭐 대탕투로 인해서 막 교류 활발해지고 동서교류가 확대되고 이러니까 정치적 대립 예전처럼 우리가 꽁꽁 숨을 필요는 없다. 우리도 나름 자신감을 갖고 교류하자라고 해서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류가 확대되니까 서방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과 기술 등을 막 갖고 들어오죠. 중요성이 커져버린 겁니다. 자본도 많이 들어왔고 차관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얘들로부터 수입을 좀 늘려서 경제 좀 일으켜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죠. 이거 돌려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에다 뭘 퍼주는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뭔가 농산물도 수입해오고 기술, 자본 등을 끌어와서 자기들 발전시키려는 거지만 유럽 보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서방에게 종속되니까 거기서 다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지는 어쨌든 결국 민주화됐죠.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통일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경제적으로 교류를 활발히 하다 보면 북한이 동유럽의 전체를 밟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북한의 민주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려면 북한과 교류해야 된다.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1970년대 후반 공산권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련이 이게 이제 소련이 또 아프간의 늪에 빠지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는 바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 또 뭐 일어나게 되는데 폴란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눌러버리는 계엄령 선포가 이어지고
막 이러면서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동서 경제 교류가 급속히 냉각됩니다. 하지만 1985년 고르바초프, 고르비라고 불려지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유럽의 민주화와 소련 연방 해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0분이 넘어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